2021년 3월 20일 시작해 볼게요. 1권을 마저 끝낼게. 1권을 다 안 해서. 자, 1권이라 함은 요 주황색 요거 말합니다. 또 멘붕하면서 없는 사람 있겠죠. 진짜 패고 싶다. 나에게 그것이 허락되어 있다면. 자, 볼게요. 배심원 제도의 위헌성 여부. 위헌이라는 거는 헌법의 합헌 이런 거죠. 합헌? 위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며 재판을 받은 권리인 재판 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에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즉 직업법관에 의해 판사죠. 진행되어야 한다. 직업법관이야. 직업이 법관이야. 자, 그런데 배심원 재판제도 일종인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에 도입됨에 따라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도 범죄간에 다룬 형사재판 중 일반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배심원제도. 그렇죠? 이 배심원제도를 하는 나라가 어디죠, 여러분? 어디죠? 영미법에서 온 거죠. 이에 대해 위헌성 여부. 그러니까 이게 과연 배심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미국에서 골 때리는 게 어떤 흑인이고 덩치가 엄청 커. 그러니까 되게 무섭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얘를 그냥 유죄 판결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이 작용하죠. 일반 사람들의. 그리고 일반 대중이 그만큼 법적인 판결을 내릴 만큼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판단을 내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위헌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심원 재판 제도는 크게 배심제와 참심제로 나뉜다.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재판에 참여하여 사실 판단, 즉 지금 몇 쪽이냐면 뭐지요? 지금 34쪽. 즉 사실에 관해 검토한 후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행위인 평결을 내리도록 하는 제도로. 평결이 뭔지 알아요? 이 마지막 최종 판결이랑은 다르다 얘들아. 판결이랑은 달라. 최종 판결은 뭐 손해배상을 얼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평결은 얘가 이제 죄냐 아니냐 진실을 얘기한다. 그래서 영어로 verdict라고 해요. 적어봐. 평한다 이런 거. 이 사건을 평한다. 평결. 그래서 베리가 영어로 truth, 진리라는 거거든. 그래서 verdict라고 합니다. 알겠죠? 평결하고 판결은 전혀 달라요. 판결은 나중에 뭐 손해배상금 10억 뭐 이런 게 판결이고, 평결은 이 새끼 유죄 이런 게 평결이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판사가 나중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법관은 반드시 평결을 따라야 하며, 그죠? 영미법에서, 그쵸? 영미법에서 법관은 반드시 이걸 따라야 되며 법률적 검토를 통해 평량을 정한다. 그러니까 판결 마지막에, 그러니까 평결을 따라야 해요. 그러니까 이 배심원들이 뭐라고 한 거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이와 달리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재판부 일원을 재판에 참여하고 사실 판단은 물론 법률적 검토를 통해 형량을 정하는 법률 판단까지 개입하도록 제도로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독일법을 따라가고 있거든. 대륙법. 그렇죠? 영미법의 특징은 이 판례를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어떤 사례에 의해서 그거가 이제 재생산돼서 판단이 되는 거고, 독일법은 법률에 충실합니다. 그죠?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제의 기초를 두되 참심제적 요소를 혼용한 형태를 띠고 있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재판 과정을 지켜본 후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하여 만장일치로 판결에 이르러야 하여 만장일치로 판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판결하죠. 그런데 배심원의 판결은 기속력을 지니지 못한다. 기속력이라는 거는 구속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이 속이 묶을 속이거든. 기속력이란 한 번 결정된 판결이나 판결이 취소 내지 변경할 수 될 수 없는 효력. 그죠? 그러니까 이게 irreversible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배심자와 달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판결은 권고일 뿐 법관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우리는 다르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거 참고할 뿐이에요. 왜 하나 모르겠어요. 배심원은 판결 후 법관과 함께 형량에 관해 토의한 역할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참심제적 요소이다. 배심원은 이때에도 형량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만 밝힐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다. 국민참여재판이 위헌이란 입장은 직업법관이 아닌 배심원이 사실 판단은 물론 법률 판단까지 개입하는 것은 직업법관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데는 헌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본다. 이와 유사하게 배심원이 사실 판단에 참여하는 배심제적 요소는 합헌이지만 배심원이 형량을 정하는 법률 판단에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참심제적 요소는 위헌이라는 견해도 있다. 배심제적 요소는 합헌이지만 그죠? 참심제적 요소는 위헌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배심원이 형량을 정하는 법률 판단에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너무 투머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와 달리 국민참여재판이 합헌이란 입장은 헌법 제27조 규정이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직업법관이 재판의 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므로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국민참여재판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는 아니다. 자, 봐봐. 이와 달리 합헌이라는 거는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배제하라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야, 헌법이. 배심원을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또한 직업법관이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니까 이것도 위헌적인 건 아니다. 국민주권주의 등 국민주권이라는 거죠. 헌법 기본 원리에 비춰볼 때 국민참여재판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 실무에서 사실 판단과 법률 판단을 간단하게 구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직업법관이 전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배심원의 판결에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점, 그죠? 형사재판의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조감할 때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굉장히 유명한 범죄자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로 치면 유영철이나 뭐 연쇄살인범이나 뭐 아주 아동 성추행범이나 아주 그냥 극악한 악마 같은 놈들 있죠. 국민 참여재판 하면 이 새끼 무조건 사형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국민 주권주의, 국민의 어떤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법관이라는 거는 전문적인 혹은 전문적이고 법적인 판결을 받을 그러한 뭐 주인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죠? 이건 다른 말로 또 뭐 인권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한테 불리하게 판결을 내려지잖아.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죠? 이러한 주인된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 참여 재판 이런 거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배심원 재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거는 정소에 호소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여자의 무기는 눈물입니다 이러면서 막 질질 짜면 어떻게 돼?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34번부터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십시다.
자, 빨리 푸세요. 아픈 사람. 중기 한 명. 좋습니다. 빨리 풀어. 자, 같이 볼게요. 3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좋은 문제. 정답은 정답. 빨리 말해. 빨리 말해. 풀고 있는 거냐? 듣고 있는 거냐? 이게 여러분 뭐 AI예요? 그렇죠. 정답은 1번. 참심제적 요소를 도입한 근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그죠? 이거 말고도 배심원제, 그쵸? 배심제 요소도 언급한 적 명시되어 있지 않죠. 자, 35번. 기읍과 니은에 관한 설명. 기읍은 뭐야? 기읍은 어디 있니? 배심제, 참심제. 자, 정답. 쉽죠? 자, 이거는 조금 이건데 참심제에서 참심원은 재판부의 일부로 간주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자, 아무튼 답은 4번입니다. 아까 나왔었어요. 36번. 보기에 견해. 허진영은 내 앞으로 와서 들어. 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판결에는 기속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는 배심원에게 사실 판단은 물론 법률 판단에게까지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상태에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법률 전문가의 분야인 법률 판단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사실 판단에 국한하고 이에 대해 기속력을 부여하여 그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국민이 법률 판단까지 개입하는 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그쵸. 기가 막힘. 이건 참 이해를 5번이죠. 그쵸. 판결이 아닌 판결. 판결 기능 강화하자가 주장. 자, 지금 보면 얘들아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야. 왜냐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배심원들이 오판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직업 법관이 판결을 하라는 건 아니죠. 그죠? 지금 직업 법관이 판결을 하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판결은 유죄냐
무죄냐를 정하는 거고, 판결은 벌금이나 형량을 때리는 거거든. 그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판결 이 부분을 확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직업 법관에게 그 역할 아니죠. 판결은 그렇지가 않다. 그죠? 약간 이런 문제는 너무 투머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잘 몰라도 됩니다. 꽃피는 시절. 넘어가서 사막을 건너는 법 볼게요. 이 사막을 건너는 법의 배경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전쟁. 자, 한번 볼게요. 우리는 전속력으로 달려 목적지를 8km 남겼을 땐 해가 중천에 와 있었어. 그때 어디선가 비행기 소리가 가까워지는 듯 했을 때 난데없는 포화가 지축을 울리는 듯한 굉음과 더불어 우리의 진로 앞에서 불꽃을 터뜨렸어. 나는 눈앞이 아찔한 가운데서도 핸들을 잡고 있는 소나기의 힘이 팽팽함을 느꼈어. 계속 달렸지. 이제는 기총 사격이 시작되었지. 사방에서 성광과 같은 불꽃과 탄피가 터지는 소리가 눈과 귀를 얼얼하게 했어. 그때 내 마음속엔 자신의 생명 이외에도 물을 기다리는 수천의 생명들에 대한 비장한 의지가 단단한 바위처럼 뭉쳐 있었어. 물탱크에 총을 맞은 것 같았어. 물 쏟아지는 소리가 쏴 하고 들려오자 눈에 불이 켜지는가 싶더군. 또 다음 순간엔 바로 눈앞에서 섬광이 번쩍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차창이 박살난 소리가 들렸어. 그와 동시에 옆에 앉은 한 병장의 몸이 내 쪽으로 쓰러졌어. 나 자신도 오른쪽 팔이 무엇인가 쿡 찔리는 것 같았어. 옷 위로 피가 솟는 것이 보이더군. 핸들이 여전히 움직이며 한 병장의 몸으로 밀었더니 맥없이 앞으로 쿡 꼬꾸라졌어. 발밑엔 피가 흥건했지. 내 팔에서도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와 순식간에 핸들을 쥐고 있는 손이 피투성이로 변했어. 통증이 비로소 느껴졌어. 의지와 욕망이 그 밖의 모든 것이 자꾸 그 통증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 이제 다 왔다. 조금만 더 달리자고 자신을 북돋았지. 그러나 오른쪽 팔은 점점 마비되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어. 차를 멈추고 윗옷을 찢어 오른손과 핸들을 비끄러맸지. 그리고 나서 달렸어. 저만큼 앞에 나뭇가지 사이로 아군의 보초 막사가 보인다는 느낀 순간 나는 정신을 잃었어. 나는 정신이 긴장이 실제로 되살아나는 듯 온몸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름을 느꼈다. 그때 훈장은 그래서 타게 된 거로구나. 갑자기 플래시를 들이는 듯한 낭랑 음성에 나는 얼떨떨했다. 그러니까 얘가 무공 훈장 받은 거죠. 여기서 회상하는 형태로 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긴 베트콩을 한 사람도 못 죽여봤어. 자, 베트콩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는 사람 한번 말해보세요. 왜 베트콩이라고 할까? 말해보세요. 콩만 해도 콩인가요? 뭐죠? 역시 대답이 없죠. 뭐죠? 알고 있나요? 공산주의자, 그죠? 베트콩. 코뮤니스트에서 코뮤니 해가지고 베트콩이 된 거예요. 자, 하얀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마스카라 칠한 눈으로 나를 말똥말똥 지켜보는 그녀가 그때처럼 낯설어 보인 적은 없었다. 결국 내가 들려준 얘기 속에 남겨있는 의미는 그녀에게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다. 피비린내 나는 차속도. 여기 잘 봐봐. 하얀 꽃무늬 드레스, 마스카라 칠한 눈으로 나를 말똥말똥 지켜보는 그녀가 낯설어 보였다. 이 말은 뭐야? 나랑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결국 내가 들려준 얘기 속에도 담겨있는 의미는 그녀에게 하나도 전달 안 됐죠. 피비린내 나는 차속도, 죽어 넘어진 전우도, 자결하는 포화 소리도 그녀에겐 모두 활자된 이야기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자,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자, 토론. 이게 어떤 느낌이야? 결국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전쟁의 참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리포팅하는 듯이 쓰고 있는 거지. 그죠?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그 어떤 이 사막을 건너는 법의 주제의식 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가? 이런 거죠. 자, 그죠. 남이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나는 군 입대 전 미술 시절에 만든 L 교수의 흉상을 보며 그에게 수업을 들었던 일을 떠올린다. 우리 클래스가 최초로 가진 그의 시간 중이었다. 1m 60에도 미치가 말까한 키에 쪼만하다는 거죠. 홀쭉한 몸매에 나이보다 훨씬 건늙어 보이는 남자가 정시에 강의실 문으로 들어왔다. 그는 교탁 위에 노트를 펼쳐놓기 무섭게 팔짱을 끼고 창가로 갔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의 등판을 바라보고 있어야 했다. 이윽고 졸음을 잔뜩 실은 듯한 목소리가 우리를 향해 날아왔다. 김땡땡군, 자네 한번 말해보겠나? 두 마리의 황소가 이끄는 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김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클래스를 돌아다보고 나서 대답했다. 황소입니다. 선생님, 맞는가요, 최땡땡군? 저는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최가 자신 있는 어조로 대답했다. 맞는가요, 송땡땡군? 10명 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한 후에 엘 교수는 비로소 우리를 향해 돌아섰다. 놀이끼리한 얼굴, 작은 두 눈은 병적인 광채로 빛났다. 내 생각엔 다들 틀렸어 임마. 그것은 우마차에 대한 개념, 즉 청사진입니다. 우마차를 생각한다는 거죠. 청사진이 만들어진 연유라야 어떤 다리든 수레를 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개 각자의 마음을 사물을 저장해 놓은 창고로밖에 사용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런 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과 종교 사이에 놓인 다리입니다. 또한 각자가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하는 감정이요, 올바른 덕을 쌓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이 좀 동요되었나요? 우리가 잠시 웃음을 거두자 그는 말을 계속했다. 이제 몇 달이 걸리든 우리 한번 씨를 뿌려봅시다. 언젠간 수학이 거칠 테니까. 그죠? 마음이 동요, 뭐 에지테이트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철학적인 훈련이다.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걸 생각의 틀, 이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첫 시간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심어놓았다. 난 아직도 그를 존경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 흉상을 본 순간 참을 수 없는 거짓을 발견한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죠? 그 교수의 흉상이 기념 흉상 같은 거죠. 저것은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헛된 기교이며 조작이다. 그런데 이 느낌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 나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흉상을 만든 나의 과장된 리얼리즘 수법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수법으로 형상화되기 이전에 실제 인물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인지. 그죠? 그러니까 흉상을 만들었는데 이 흉상을 되게 그럴듯하게 리얼리즘적으로 현실주의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흉상을 만들 때 되게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뭔가 이 이질감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 교수가 그런 건지, 그죠? 아니면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상관없는지도 모른다. 보다 절대적 근본적 원인은 나 자신에 있으니까. 이게 추상적인 얘기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결국에 내가 이들을 인식하고 이거에 대한 거는 본질적으로 나 안에 성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이 기본적으로 실존주의적 소설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읍시다. 실존주의적 소설이에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 기본적으로 그 거기다 적어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 본질적인 느낌, 진실적인 느낌은 어디 있냐. 내가 그 진실을 파착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절대 진리는 없고 삶의 허물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물을 뭐 긍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긍정적인 실존주의인데, 이 허무 때문에 무너지는 거는 이제 사르트르의 구토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뭐 두 가지로 나갑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근데 약간 허무주의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왜냐면 거기 뭐지? 박살 났으니까 거기 가서 그 어디니? 베트남 가서 사실 사람 죽이고 이렇게 와 보면 인생에 대한 허물을 엄청나게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외상성 트라우마 장애, 그죠? 이 전쟁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7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같이 풀어볼까요? 자, 정답은요? 되게 많이 틀렸네. 정답. 한번 해봐 이건.
고이덕은 고꾸라졌어. 비가 흥건했지. 거의 약간 독백하듯이 하는데, 그죠?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쵸? 바로 요거. 뒤에 하긴 했는데 안 한 부분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8번. 윗글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8번의 정답은 별표. 물에 대해서 막 기다리고 있었죠. 물 수송 임무를 하던 중에 적군의 공격을 받았다. 그쵸?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9번. 사막을 건너는 법의 주인공은 자신의 전쟁 체험을 참으로 그 밖의 것들을 거짓으로 여긴 태도를 보인다. 너무나 강렬한 실감을 준 전쟁 체험으로 인해 그러한 체험이 실감이 이어지지 않는 일상이나 체험을 공유하지 못한 주변인과의 관계를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느낀다. 또한 주인공은 자기 체험의 진실성에 경도된 나머지 관념적 사유나 현실 재현의 수단을 왜곡되고 거짓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러한 주인공의 태도가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 드러나면서 주인공의 황폐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다 왜곡인 거예요, 나머지가. 그쵸? 그래서 자신의 황폐한 삶의 가치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겁니다. 왜? 다 죽은 현실이니까.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실존주의는 본질주의랑 정반대인데, 본질주의는 예전에 플라토닉한 철학이거든. 플라톤은 본질, 이데아를 맨날 찾았어. 이게 도대체 어딨냐는 거예요. 이상세계에 있다는 거죠. 이딴 거 필요 없다는 거지. 본질주의. 실존주의는 우리가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실존주의입니다. existentialism. 알겠죠? 이 실존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 presence precedes essence 이거예요. presence precedes essence. 그렇죠? 한마디로 본질 그만 집어치우고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에 대한 어떤 그 중대한 갈림길 같은 게 나오죠. 자, 3번. 디귿은 학생들에게 사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니은 교수의 수업을 듣던 당시의 주인공이 그에게 느낀 반감의 원인을 짐작하게 하는군. 지금 이거는 틀렸죠. 사유의 중요성. 그렇죠? 반감 같은 건 나오지 않았지?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넘어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6시 3대6 6시 3대록. 그렇죠? 자, 남장을 하고 문물을 익히던 설초벽은, 자, 등장인물 남장을 했어요. 문물을 익혔습니다. 난을 평정한 유세창을 만나 친교를 맺는다. 남자고요. 여자예요. 과거에 급제한 설초벽이 자신의 여자임을 고하자, 과거에 옛날에 여자는 과거를 못 봤으니까, 그렇죠? 임금이 야 그러면 너 얘랑 혼인해라. 그래서 얘랑 둘이 엮였어. 영능으로 봉해진 세창의 마음이 정실 남씨를 두고 설씨에게 기울자, 정실을 남씨를 두고 설씨에게 기울자, 설씨는 천자가 하사했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자, 영릉은 마지못해 잔을 마시고 연고를 물으니 설씨 정색하여 단죄하여 고하기를 여자의 도리 남편은 악망하고 거취 스스로 결정함이 없을 것이로되 첩이 부녀자의 도리를 잘 알지 못하니 한갓 난군의 뜻을 좇지 못할지라 금일 일배주로 전일 부부되었던 의를 끊고 다시 형제와 부모의 정을 친구죠. 서로 알아주는 벗의 사귐으로 가겠다. 왜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 설초벽은 남장했었어요. 난군이 이미 온유한 덕이 있는 정실이 있으되 겉으로는 친하고 속으로 소원하니. 난군은 정실이 있으되 이는 구구한 은혜로 첩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어찌 전일 서로 알아봐주던 벗이라 하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실이 있다 이거야. 원래 본부인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구구절절한, 그러니까 구차한 은혜, 어떤 그런 나에 대한 걸로 이 첩을 나를 욕되게 하는 거야. 이거 싫다 이거야. 어찌 전일 서로 알아주던 법이라 하리요.
첩이 마음이 기쁘지 않음이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진실로 부모 신이 외로우심을 참지 못하여 시부모님께 아뢰고 돌아왔으니 일로조차 월화정에 가지 않을 것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시댁에 나아가 시부모 성은을 살해하고 돌아오리니 차후로 난군과 예전같이 만남을 얻지 못할지라. 나 이 구태여 나의 괴벽함이 아니고 난군은 집에 정실이 있고 본부인이 있고 첩은 다른 동기 없어 고독 일신이 조상 신의를 버리지 못함이니. 그죠? 고독하니까 몸이 이미 난군 같은 호거를 짝하여 일생이 빛나고 영화가 끝까지 가니 이 또한 난군의 은혜라 어찌 구고하게 원앙 칭상에 드는 사사로운 정을 구하리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나는 엄청 영광이었는데 너는 정실이 있잖아. 그죠? 피차 마음을 떨쳐 난군이 남 부인과 활약한 여가에 이따금 첩을 돌아본다면 마땅히 웃음을 머금어 영접할지라. 그죠? 가끔씩만 봐주세요. 이미 진정을 다 고했으니 행여 괴히 여기지 말고 일찍 가라. 영능은 들으니까 빨리 이게 꺼져라 이러니까 심사가 어지러워요. 그죠? 간담이 미어진다. 그죠? 문득 잔을 던졌어. 발끈하여 변색왈. 자, 이 변색이 무슨 뜻이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화면이 멈췄네. 변색이 뭔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제발 대답을. 맞아요. 얼굴 색이 바뀐 거예요. 변색하여 왈. 그대 비록 남아의 호기가 있고 재에 비상하나 여자의 몸으로 천작게 아래고 내게 돌아오매 명분과 순리대로 새창이 아니라. 그죠? 남아의 호기가 있고 너 남자 같다. 제 이거 재주와 이런 거 다 비상한데 여자의 몸으로 천작게 아래고 내게 돌아왔으니 명분과 순리가 너 내 아내야 임마. 어찌 감히 협기와 재주로서 강한 성품을 제 맘대로 드러내면 왜 깝쳐 행하리요? 이제 스스로 물러와 남편을 배반코자 너 나 배신하는 거야? 마땅히 나라의 아래여 별단 처치를 하리라. 죽여버릴 거야. 내 비록 용렬하나 내가 용렬하다는 거는 아주 뭐랄까 겁쟁이 같다는 건데 아녀자의 구구한 협기를 제어치 못하고 아녀자가 이렇게 나를 뭐라고 하는 걸 이를 달게 여기면 절제를 받으리요? 되게 재밌죠. 이거 사실 이게 이 작품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핵심이 뭐냐면 이 뭐라 그럴까 이 척첩제도 있죠. 이 첩을 두고 실제로 내가 처가 있고 그 첩을 두는 이런 것들을 긍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감히 내가 말이야 하면서 그죠? 이 소설의 목표가 그거예요. 난군의 급한 녹이 이와 같으니 전일 형제 붕우지정을 생각하여도 용서함이 있을진데 하물며 상강의 중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일찍 이 같음을 모름이 아니로되 부모께서 첩을 낳은 후 그대를 만났으니 이미 재주를 품고 상간에 숨어 천신만고를 겪고 온갖 혐의와 난처한 가운데 난군을 쫓음도 부모 남겨주신 몸을 상하게 하지 못하여 혈맥을 잇기를 바라며 이미 난군께 의탁하여 이름을 정함에 강포한 자들을 맡고 한가한 집에서 사당을 받들어 제사를 지내며 일생 남자의 도리를 다하고자 함도 부모를 위함이라. 뜻을 크게 정하였으니 난군의 노기를 요동하리요. 띠로리. 그죠? 삼강이 여러분 삼강 오륜 들어봤어요? 삼강? 부의부강, 군의신강 뭐 이런 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자의 그러니까 부의부강. 그러니까 남편은 아녀자의 무슨 줄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이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군의신강. 그죠? 이제 군주는 신하의 중심이다. 그죠? 뭐 그런 얘기야. 그다음에 부의부강. 그다음에 부의자강. 그죠? 부모는 아들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 삼강의 중함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 지금 봐봐. 형제 붕우지정을 생각해도 용서할 텐데 삼강이라는 게 있지 않냐. 내가 부모가 먼저 나한테 부모께서 나를 낳은 후 내가 너 만났는데 부모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죠? 나라의 고함은 말할 것도 없고 면전에서 법으로 다스려도 요동 안 한다. 난군은 헛소리 하지 마소서. 그죠? 영릉우는 설씨의 뜻이 간계하여 굴찬놓은 봄에 말로 개유치 못할 줄 알고 가만히 탄식을 내 그대를 만남이 심상한 부부 아니러니 이렇듯 막았기니 설마 어찌하리요. 내 지금은 집에 돌아가나 시절을 따라 이곳에 이르러 서로 볼 날이 없지 않으리니 그때에 막지 말라.
남씨는 조광지처의 정을 두텁게 하고 정실의 위치가 혁혁하니 알지 못하겠노라. 무엇이 부족하여 부인이 밀려나기에 이르느뇨. 그쵸? 설씨가 웃어할 난군이 이곳에 자주 오고자 함이 더욱 옳지 않도다. 내 이미 난군의 총애를 피하고 집을 지킴에 어찌 난군의 자취를 이끌리오. 하물며 남부인은 요조숙녀로서 난군의 은정이 열리지와 비익조 같다가 이 밑줄 쳐봐. 열리지와 비익조. 이제 아주 뭐 화목한 그런 느낌이에요. 도리어 애정이 성기고 좋지 않은 빛이 잦으니 이는 내 탓이라. 나 때문입니다. 내 비록 염치 없으나 부끄러움이 없으리요. 그죠? 내가 지금 부끄럽겠어. 그러니까 자기 첩인데 왜 자꾸 나한테만 오냐 이런 거예요. 난군의 자취 잦을진데 맹세컨대 죽을지언정 서로 보지 않으리니 난군이 깊이 생각하라. 나 갈 거야 임마. 영릉은 비록 노하고 하나나 설씨 기색이 칼과 같고 원사가 열렬하여 사생에 굴지 않을지라. 죽고 사는 거에 할 일 없이 오직 살살 달래고자 순순히 쫓아 이날은 이별하고 돌아가매 설씨 빈집에 홀로 있어 병서 이거 좀 특이한 여자죠. 특이하다고 하면 뭐 이게 또 성차별적인가. 아무튼 대단한 여자죠. 시사로 소일하고 시와 글 유씨 부중에 나아가 시부모와 친척을 찾고 남씨를 대하여 흔연히 반김이 끝없으며 혹 수삼일을 머물러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면서 자신의 침소로 돌아가지 아니하니. 그렇죠? 영릉후가 태산 같은 정을 드러낼 길이 없는지라. 영릉후는 자신의 그 정을 드러낼 게 없고 이 여자는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하는 그런 되게 특수한 상황의 그런 고대 소설입니다. 조선시대 유씨 3대록이 사실 딱 보면은 언뜻 이해는 안 되는 느낌일 거예요. 작자나 연대 미상이네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사랑은 당사자의 그런 당사자가 결정하는 건데 이게 일부 다처제 시스템 안에서 일부 다처제 따봉 이게 결론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현대적으로 보면 황당한 거지. 알겠습니까? 윗글에 대한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하에서 사랑을 해도 해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10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설씨는 영릉후와의 부부로서 정은 끊으면서도 유씨 집안과의 관계는 이어가고 있다. 그렇죠? 부부의 정은 당연히 끊으려고 하지만 여기서 보면 시부모와 친척을 찾고 그렇죠? 남씨도 반김이 끝없으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잤다. 그렇죠? 요런 부분. 그렇죠? 유씨 집안과의 관계. 시어머니가 뭔지는 알지. 자, 넘어갑시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11번 11, 12 특히 이거 유씨 3대륙은 무조건 나와 이거. 빨리 해보세요.
11번 정답. A, B. 너 내 아는데 이럴 거야 이러니까 B는. 정답. (4) 번이죠. 지금 사실 이게 봐봐. 여기 마지막에 A는 알겠지. A는 그죠? 어찌 절제를 받으려. B는 근데 여기서 보면 내 이미 그대를 만나면 심상한 부부 아니러니 막았기니 어찌하리오. 그죠? 서로 볼 날이 없지 않으리니 그때 막지 말라. 보겠다는 거지. 남씨는 조강지처의 정을 두텁게 하고 정실의 위치가 혁혁하니 알지 못하겠노라. 그죠? 무엇이 부족하여 부인이 밀려나기에 이르느뇨. 도대체 너 뭐가 부족해? 네가 왜 밀려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설씨가 웃어왈.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요거, 상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탄식, 바로 요 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그죠? 이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B도. 자, 그 다음 12번. 빈집을 중심으로 소설에서 공간은 사건의 배경이라는 기능을 넘어 서사의 긴장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시 3대록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설초벽의 집이 등장합니다. 설초벽의 남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기능함으로써 일부 다처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이 집은 여성과 남성의 역할 구분이 엄격하고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이 당연시되던 당시 가부장적 질서의 균열을 내는데 기여합니다. 남편으로부터 독립하고 남편이 오라고 해서 쌩깔 수 있는 공간이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정답. 사실 봐. 빈집은 설씨가 부부되었던 의를 끊겠다면 남편을 떠나서 머무는 공간으로, 그죠? 가부장적 질서의 균열을 내는데, 맞죠? 그 다음에 서사의 긴장감을 부여한다. 남편인 영릉후가 이에 반발, 맞죠? 서사 사당을 받들어 제사를 지내며 일생의 남자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공간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엄격하던 당시 질서의 균열을 낸다, 맞죠? 빈집은 남편과 정씨 사이에 애정이 생기고 좋지 않은 빛이 잦아진 상황에서 책임감을 느낀 설씨가 선택한 공간으로서 일부 다처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맞고. 그죠? 빈집은 설씨와 병서와 시설을 거처하기로 한 공간으로서 설씨가 병서와 시설을 공부하기 위해 거처하고 한 공간으로서 설씨가 남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끔 유도하는 기능. 이건 말이 안 되죠. 남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끔 유도한다.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죠? 이 부분에서 날아간 겁니다. 지금. 왜죠? 이거는 사실 앞도 틀렸지. 병서와 시사를 공부하기 위해 거처하는 게 아니지. 거처하다가 공부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 여자가 갑자기 이거 공부하려고 따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거처하는 중에 너 꺼져 한 다음에 이거 공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됐죠?
자, 넘어갑시다. 적성의전. 얘도 맨날 나오는 건데 적성의가 뭐냐면 왕자 적성이라는 애인데 이제 적성의가 원래 이제 그 뭐라 하지? 여기 엄마가 아파가지고 일용주를 구하러 갔어. 서천으로 떠나 서천은 인도예요 그 당시에. 존나 고생길을 갔는데 이 안평국이라는 평안하다의 안평이잖아. 적성이가 귀국길에 형 항의에 개하고 일용주를 뺏기고 이 형이 칼을 찔러가지고 장님을 만들어버려요. 존나 나쁜 새끼지. 근데 갑자기 살아남아서 중국 사신이 도와줘가지고 황제를 만나고 공주랑 벗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눈 떠지고 나중에 이제 굉장히 행복하게 산다. 뭐 그런 결론입니다. 되게 그 이걸 뭐라 그러냐 인과응보적인 그쵸? 고대 소설입니다. 자, 작자 미상이죠.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성이 옷을 고쳐 배곡을 따라 금각당에 올라가니 공주 반겨 자리를 주고 물어 가로되 공주님이 그 사이 객고가 어떠하뇨? 그죠? 그 객으로서의 고난. 성의가 큰 소리로 가도되 천생이 성상이 하해 지덕을 입사와 일신이 편안하이다. 하해 지덕은 이 모든 이 강과 바다에 미치는 덕을 입사와 그죠? 그 이 황제 편합니다. 공주신을 명할 진수성찬 내오며 곡식을 빚은 술을 권하며 상을 물리매 그죠? 술도 먹었어요. 혹 단저도 불고 혹 당금도 희롱하며 각각 한 수시를 지어 화답하며 서로 칭찬했어요. 둘이 이제 썸을 타는 거야. 문득 월색이 명랑하며 호련 동남으로부터 기러기 월색이 명랑하다. 이 말은 달 그죠? 갑자기 확 전환해서 동남으로부터 기러기가 삐리리 오는 거야. 중천에서 금과 땅을 맴노라 울거든. 깍 그러는 거죠. 공주와 좌우시녀 나와 하늘을 우러러 살펴보고 심히 괴이 여겨 뭐지 한 거야. 서로 벨쯤에 성이 기러기 우는 소리를 듣고 혼백이 아득하여 기러기 뚜두 하면서 이것이 바로 내 기러기다. 개웃기죠. 하고 정신이 어린 듯 취한 듯 앉아 있더니 하면서 기러기 두 날개 펴며 팍팍팍 내려와 성이 앞에 앉으며 목을 들이어 슬피 울거는 깍 성이 그제야 쾌히 본즉 기러기 온 줄 알고 급히 두 손으로 기러기를 덥석안고 럭이야 이런 거죠. 등을 어루만지며 울어 이제 나를 찾아왔으니 중조께서 반드시 쓰강하시도다. 엄마가 돌아가셨구나. 하고 말을 마치며 엎어져 혼절하거늘 혼절했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효심이죠. 그러니까 유교는 기본적으로 이 효를 강요하다시피 강조하는 거지. 공주 살펴보니 기러기 다리에 한 봉서 메었거늘. 그쵸? 그쵸? 편지야. 밥이 끓러 본즉 겉봉에 하였으되 안평국 국모는 아자 아들 성희에게 붙이노라. 하였거늘 공주 이르되 기러기 다리에 한 봉서가 메어 있으니 그들은 정신수하면 내 떼어 읽으니 자세히 들으라 하고 봉서를 떼었으니 하였으되 모년 모월 모일에 안평국 국모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자 성희에게 글을 붙이노니 슬프다 슬프다. 내가 내 나에스라를 떠난 지 장차 오랜지라 망망천지 사이에 어느 곳에서 뒤졌느냐 살았느냐 너의 출천지 효를 그죠? 나의 명을 위하여 도사의 말을 듣고 부모소를 떠나 만경창파의 일신을 편주에 실어 편주는 작은 그 배야 서천해가 일용주를 얻었으니 내 효성을 하늘이 감동하심이나 너희 돌아온다는 소식이 없어 슬프구나. 나의 아이 푸른 물에 고기의 밥이 되었느냐 죽었냐 임마. 어느 지방에 일탁하여 살았느냐 내 형이 일용주를 가져와 이르되 내 형이 갖고 왔어 이 개새끼가. 서역은 불국이라 내 불경에 몰두하여 그죠? 이 당시에는 부모 버리고 부귀를 부흥같이 하라 세상을 잊었으니 없는 듯 여기소서 하니 그 말에 가히 믿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교랑 유교의 대립점이 또 여기서 나타나죠. 유교는 부모를 모셔야 되지만 불교는 뭐야 쌩까고 도망간다는 거지. 그러나 너의 사생 존모를 모르는 중이나 살았는지 뭐 꺼졌는지 이런 거 일용주를 먹은 후로 백병이 물러가고 내 몸은 회춘했어 나 살았어 그죠? 에어로빅해 지금. 너의 효성은 대순 증자를 따를지라 대순 시대의 증자랑 비슷하다는 거야. 이게 뭐 하여튼 존나 대단한 사람이야. 슬프다 천만 번 생각해도 내 형의 불직한 행실은 천국에 드물지라.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엄마가. 네 형 개새끼. 너를 시시하여 노중의 불직한 환을 만나 돌아오지 못함이냐. 달이 뜨는 깊은 밤과 황혼이 지는 저녁에 망망한 천지를 울으러 부러지며 울 따름이로라. 아들아 정말 슬프네. 멋있죠? 아니 참 감동적이죠. 그 다음에 하루는 너 있던 방해가 옛 서적을 살펴본즉 슬픔만 쌓이고 기러기 슬피우니 이것은 내가 기르던 짐승인 고로 경계하고 부탁한즉 럭이야
네 오빠 네 아들 내 아들 좀 찾아봐라. 이것이 사람의 심사를 요동케 하는지라 구만리 장천에 지양 없이 한 봉서를 붙이나니 행여 맹천이 감동하여 명천이 감동하여 그쵸 그 하늘이 감동하여 소식을 천만 전할까 바라나니 기러기 회편에 답서를 볼까 축수하나 천만다행으로 소식을 들으진데 구천에 들어가도 한이 없을까 하노라. 온갖 마음속 근심을 지리 펴고자 하나 혈로 먼저 가리니 산처럼 쌓이고 바다처럼 넓은 말을 다 기록하지 못하고 그만 그치노라. 진짜 감동적이다. 이때 성희가 정신을 진정하여 편지 듣기를 다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고 간장이 녹는 듯하거나 어마이 어머니. 한편으로 반갑고 한편으로 슬픈지라. 정신이 왜 반가워? 엄마가 나았다는 거, 엄마 못 본다는 거. 정신이 개운하여 바삐 일어나 편지를 향하여 사배하려 할 때 감사하면서 그 전하는 게 사배야. 문득 두 눈에 불빛이 나면 번개같이 뜨이니 빠방. 그쵸? 비하건대 청천백일이 먹구름을 해친 같고 청천백일이 먹구름을 해친 같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밝은 달을 대한 듯 한편으로 반갑고 깊은 마음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요. 천지가 감동하여 상한 눈을 다시 볼 수 있으니 1월이 영롱하여 예전과 같이 비치는도다. 생사인가 꿈인지 깨닫지 못할 정도다. 자,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죠. 뭐예요? 성희가 어때? 성희의 오픈 더 아이스. 기적이죠. 각설. 그죠? 근데 갑자기 또 과거를 봐서 장원급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기이한 인물이다. 공부도 얼마 안 했을 텐데 그죠? 안평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좆되는 애들이야 그냥. 각설은 이제 그 전환할 때 이러는 거예요. 각설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얘기를 바꿔야 되는 거죠. 전환. 이때 안평국 중전 왕비가 기러기의 발에 편지를 메어 보내고 화다보기를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호련히 기러기 슬퍼 울고 날아와 앉거늘 기러기가 깍 기러기 발에 서신을 메었거늘 끌러보니 성의의 필적이라 서중사가 참담하고 전우수말이 종이에 그렸더라. 서중사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중간에 글 중간에 일들이 참담하다. 그죠? 이제 여기서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왕비가 보기를 다음에 흉금이 막히고 기운을 잃어 기르기를 붙들고 통곡하여 개새끼야 하면서 그죠? 세자 항이가 왕비의 곡성을 듣고 크게 놀라 엎드려 엎짓기를 모후는 무슨 까닭으로 이렇듯 슬퍼하십니까 하니까 왕비가 항의를 보고 잠잠하죠. 이 개새끼네 하면서 일어나 사면을 살펴보니 서안에 인봉서찰이 놓였고 또 기러기를 어루만지고 자세히 보니 성의의 필적이라. 항의가 말하기를 서간을 보니 성의가 중국에 들어가 입심양명한 부모가 되었다니 이는 부왕의 성덕이어거늘 어찌 심장을 상하십니까? 빨리 예단을 갖춰 마증 나가시옵소서 하더니 왕비가 그날로 예단을 갖춰 중로의 사진을 보였다. 이때 상의가 항의에게 직교하거늘 그쵸? 중전을 모시고 떠나지 말라. 그쵸? 너 가지 마라 새끼야. 이렇게 된 거야.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좆되는 거죠. 형은 알겠죠? 성의 적성의 전 항의 형 그죠? 악마 중간 매개체 기러기 그죠? 기러기 애완동물 그냥 이런 정도예요. 뭐 해리포터에 치면은 얘가 뭐 올빼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재밌죠. 우리나라 이게 우리의 그거에서 올빼미를 좀 활용하는 경우 거의 없지 않나? 되게 무섭게 여기는 것 같은데 기러기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나 모르겠네. 기러기는 어마어마한 애잖아요. 다 잡아먹고 막. 자, 아무튼 13, 14, 15 빨리 풀어보세요. 16까지 빨리 제발.
자, 제 책도 안 들고 다니는 진짜 이 정신 나간 놈들. 13번 정답. 2번 내면 심리에 대해서 직접 설명합니다. 그렇죠? 봉서에 대한 거 정답은 4번. 아니죠. 알고 있었죠 당연히. A에 대한 감상 정답은 빨리 예단을 맞춰 마중 나가자라고 하니까 지인을 의심하는 거 아니고 정답은 4번이죠. 그렇죠? 예를 갖춰 성인을 마주하자고 하는 거는 엄마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요건 일단 엄마는 다 알고 있었지만 얘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16번 적성이 저는 청각적 심상을 지닌 여러 소재들이 중요한 시적 기능을 서사적 기능을 담당한다. 필이나 검은 것 같은 악기 소리, 시 없는 소리 등은 인물들 사이에 인연을 맺어주거나 강화하며 인물들이 지닌 비범한 능력을 알려준다. 또한 기러기나 닭 같은 날 짐승의 울음소리는 인물이 초월적 존재를 떠올리게 하거나 서로 다른 공간에 놓인 인물들을 연결시킨다. 특히 먼 곳에서 왔다가 다시 먼 곳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는 인물들 간의 소식을 전하고 인연을 맺어주는 전신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사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죠? 기러기가 짱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이건 진짜 꽤 어려운 문제였어. 별 5개. 살짝 어려운 문제인데 잘 봐. 정답은 4번이에요. 리을에 나타난 성의의 개화는 눈이 떠지는 거야. 기러기와의 재회에서 비롯된 사건이긴 맞아. 근데 성의의 모친이 기러기에 기대한 역할을 완수되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사실 엄마가 기러기를 보내면서 야, 쟤 눈 띄워주고 와라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이죠. 이거 엄마가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기러기가 기적의 매개체가 되는 건데 그러한 작품은 없습니다. 그렇죠? 기러기한테 기대한 역할을 완수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죠? 자, 어부단가는 풀어보고 3위인곡 해볼까요? 사실 3위인곡은 뭐 맨날 했던 건데 넘어갑시다. 일단 오늘 이건 여기까지 넘어가고 책에 없는 이제 잡통들이 너무 많아서 짜증나 정말 진짜. 어우 정말 도대체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저번 주에 수업했으니까 겨 들고 오라고 몇 천만 번을 말해도 대갈통을 때려놔야지. 진짜 정신 차리고 말을 듣지. 짠. 자, 여러분 드디어 2과 정신나간 인간들아 책 좀 갖고 다녀라. 자, 고령화가 경기 변동과 물가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거 읽고 풀어봐. 13분. 10분 줄게. 10분.
빨리 해보세요. 졸라 어려울 겁니다. 처음 보는 학생은. 자, 읽어보라고 시간을 주고 한 건데 역시 전혀 풀 수 없죠. 자, 볼게요. 고령화는 저출산과 수명 연장이 맞물려 노동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전체 인구 중 노년층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현상을 말한다.
이는 사회 전반의 노동 공급과 소비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뜻하며 경기 변동은 물론 물가 수준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자, 여기 밑줄. 고령화가 물가 수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야. 특히 오래전부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인 디플레이션 중의 하나로, 자,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 그러니까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물건의 가치가.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가 왜 올라가겠어? 사람들이 연락에 사니까. 물건의 가치 왜 떨어져요? 사람들이 안 사니까. 본래 경기 변동과 물가 수준은 총 수요와 총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총 수요는 사고자 하는 재화의 서비스 총계, aggregate demand라고 해요. 총 수요. 적어놓으세요. X축, 수량이 X축, 물가가 Y축인 좌표에서 총 수요 곡선 항상 우하향 아래로 기울인다. 이거거든. 지금 요거야, 요거. 요렇게 그려봐. 이게 총 수요. Q는 수요량. P는 물가, 프라이스야. AS는 총 공급. 뭐의 약자냐? aggregate demand. aggregate supply. 빨리 적어 좀, 제발. 그리고 대답 좀 해. 완전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6층에도 진짜 다 보인다. 지금 니네 뭐하고 있는데 다 보이는데 저러고 있을까? 참을인을 새겨야지만 혈압이 터지지 않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얘들아. 총 수요는 물가, 이게 간단한 거야. 자,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물건의 가치가 싸면 수요량이 느는 거예요. 물건의 가치가 비싸면 수요량이 주는 거예요. 물건의 가치가 비싸면 공급이 느는 거예요. 물건의 가치가 싸면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다 적었으면 다 적었죠? 똑같아. 수요 공급하고 똑같아. 그냥 이 수요 곡선을 이거를 x절편을 쭉 이동시킨 거야. 그냥 더했으니까. 이해돼? 한 명이 아니라 수만 명, 수백만 명으로. 이 당연히 이 Q값만 바뀌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총 수요, 총 공급 곡선입니다. 되겠습니까? 우하향이에요.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나는 어메이징한 것 같아. 이거는 고등학생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물가가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죠? 물가가 하락하면 수요량 증가. 왜? 싸졌으니까. 총 공급은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기업들이 팔고자 하는 재화 서비스의 총계이며 총 공급 곡선은 분석 기간이 장기인 경우 수직인 형태를 띈다. 여기 밑줄. 장기적으로 물가 변동은 그저 임금에 반영되어 버리고 공급량은 투입된 노동과 자본의 양, 생산 기술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자본 확충이나 기술 진보에 따른 노동 생산성의 증가, 노동 인구의 증가 등을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벌어지냐면 자, 얘들아,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수요량을 증가시키잖아. 수요가 총 수요가 증가해. 그죠? AT 다시가 됐다고 칠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걸 수요하잖아. 그러면은 이만큼 물가가 올라가요. 봐봐, 물가가 올라가. 다다다다다.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어때? 여기서 균형점이 나오겠지. 가치도 올라가고 더 많이 생산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귀신같이 이 공급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급을 늘려버려. 그죠? AS 다시로.
그럼 여기로 균형점이 떨어져. 그러면 실제로 전체 균형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특수 상황이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자, 조금 어려워서 짠, 짠, 짠. AD, AS, 짜잔. 원래는 균형점이 여기서 나거든. 근데 사람들이 수요량을 늘려. 그죠? 그럼 처음에 이렇게 돼.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균형점이 넘어가면서 물가랑 생산량이 늘어나요. 그죠? 물가랑 생산량이 늘어나.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이게 비싸졌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공급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이게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다시 물가가 원상복귀되면서 이게 총 수요량이 이렇게 증대되는 결과가 나.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증대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어, 이 물가가 여기서 수요량이 증가한 만큼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물가가 상승하는 거가 봐봐 이게 이렇게 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런 도식이 생각을 해봐. 자, 물가가 상승했어요. 이 말은 뭐죠? 내가 100만 원을 벌면 옛날에는 고기를 10번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5번밖에 못 사 먹는다고 쳐봐. 물가가 상승한 거는 실질 임금의 감소죠. 이 실질 임금의 감소를 느낀 노동자들이 어떻게 한다? 노동 공급을 줄여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아까처럼 그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그렸던 거 있지. 자, 이거 하나만 다시 한번 알려줄게. 자, 노동 감소를 딱 줄여.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AD, AS에서 여기서 노동 공급량을 총수요 처음에 증가했어. 그래가지고 이 다다다다닥 여기서 바뀌던 거에서 다다다다닥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이 어메 자, 왜 움직였지? 자, 여기잖아. 자, 이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동했잖아. 여기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새끼들이 깨닫는 거야. 씨발, 물가 존나 올랐네? 그럼 어떻게 돼? 족같네? 그러면서 공급을 줄여버려, 이렇게. 다시. 그러면 실제로 총 생산량은 늘질 않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서 생산이 이렇게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어. 그리고 뭐만 올라가? 물가만 올라가요. 물가만 올라가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경제 총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상승하는 결과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경제 정책이. 이게 바로 정책 무력성의 명제거든요. 정책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 물가 상승만 일어나는 거야. 되게 골 때리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런 거야. 자, 4대강 사업. 혹은 우리나라 국책 사업 중에 뭐 갖다 돈 쏟아 부은 거 있잖아. 자, 4대강 사업을 했어. 자, 여기다가 20조 정도, 20조 정도 쏟아 부었어요. 자, 그럼 20조만큼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냈겠네? 자, 그럼 어떻게 됐어? 화폐 가치가 20조만큼 하락했겠죠. 그만큼 물가가 상승했겠죠. 물건의 가치는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요만큼. 자, 그러면 처음에는 돈을 주네 하면서 일을 하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물가 졸라 올랐고 화폐 가치 떨어졌어. 그럼 이 돈에 일 안 해 해가지고 노동 공급을 딱 줄여버려.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총 이 공급 곡선이 증가돼서 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시 줄여버리면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것처럼 보이다가 이렇게 다시 튀어 오르는, 여기로 오는, 타닥, 그죠? 정책 무력성의 명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 이게 바로 시카고 학파의 논리거든요.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 받았습니다. 그럴듯하죠. 맞아요. 이게 사실 물가만 올립니다.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이 의미가 없어. 거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자, 우리나라에 통화량이라는 게 있어. 통화량. 뭐 M1, M2 뭐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중에 돈은 돈의 전체 양이에요. 이거는 우리 돈은 종이지. 이걸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거거든요. 통화량이 정확히 2010년에 비해 2020년, 지금 10년 동안 정확히 통화량이 3배가 됐거든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너희들 경제를 절대 모르지. 왜냐면 공부를 할 생각조차 안 하니까. 통화량이 증대됐다는 건 뭘 의미하죠? 통화량이 증대됐다는 건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하죠? 그만큼 뭐야? 돈을 많이 찍었다는 거 아니야?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는 걸 의미하지. 이 말은 뭐야? 물가 상승을 의미하잖아. 정확히 3배 됐거든요. 자, 물가가 3배 됐습니다. 자, 예를 대보세요. 집, 강남 집값 7억짜리가 21억. 자, 이거 거품이에요? 일리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뭐야? 옛날에 월급 300만원, 지금도 300만원. 그러니까 지금 우린 실질적으로 월급 얼마 받는 거야? 3분의 1 받는 겁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급은 3분의 1 됐는데 집값은 3배 됐으니까 도합 9배 된 거야. 체감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못 사는 거야. 이해돼? 예전에는 7억 정도면 어떻게 뭐 영어 똥꼬셔 해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이거 못 산다고. 왜? 그 전보다 실질적으로 구매력으로 보면 10배 정도 상승한 거나 마찬가지. 왜? 우리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갔으니까. 자, 이러한 이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령화는 이제 어떻게 되겠냐 보면, 자, 이 고령화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각도가 나오냐 볼게. 고령화의 각도기를 재볼게요. 고령화는 뭐 다 박살 나는 거지. 총 수요. 지금 이것도 막 존나 이해 안 되네 이러고 있을 텐데, 이게 그냥 여러분 단기적으로 이해 안 돼. 그냥 이런 거 그림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놔. 자, 고령화는 어떻게 되니? 간단하죠. 어떻게 돼요? 일단 수요가 줄어요. 그죠? 일단 수요가 줄어요. 아주 암담하게도 아무도 수요하지 않아. 왜? 다 늙었는데 누가 수요해? 그죠? 더 슬픈 건 뭐예요? 공급도 줄어요. 왜? 아무도 생산 안 해. 생산할 사람도 없어. 그죠? 공급도 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더 와요. 더 와. 그러니까 어때? 물가는, 이게 봐봐 얘들아. 그림을 이렇게. 이게 경작은 좀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쫀 짠짠 짠짠 축축축축축. 자, 총 수요가 A 다시로 이동하고 총 공급도 A 요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 균형점에서, 그쵸? 원래는 이 정도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면, 이제는 요 두 개가 만나는, 그죠?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그죠? 요 점에서. 언뜻 봐도 존나 심각하죠. 물가는 그대로인데 어때요?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줄었죠.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점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총 공급이 만약에 조금 덜 줄어들면 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물가는 떨어져요. 물가 떨어져요. 이걸 뭐라고 하죠?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플레이션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아무도 뭔가를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건 경제 망하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한 100배 심각한 문제예요. 인플레이션은 어차피 돈을 찍어내니까 1년에 3, 4%씩은 물가가 상승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디플레이션은 이거는 답이 없어. 이건 회복이 안 돼. 디플레이션 한번 걸리면 일본이 그래요. 자, 봐. 고령화는 노동 인구뿐 아니라 전체 노동에서 아직 은퇴하지 않고 노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노년 노동 인구의 비중을 높인다. 노인들이 일한다. 노년 노동의 생산성은 낮은 편이어서 고령화는 노동 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지고 노년 노동의 생산성은 낮은 편이어서 고령화는 노동 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총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효과. 아까 얘기한 거. 또한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가계는 은퇴 후를 대비하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기업은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투자 수익률의 하락을 고려하여 투자를 줄입니다. 다 줄여요. 이는 총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 사람들 아무도 수요하지 않아. 디플레이션이나 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지 여부는 폭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령화가 총수요와 총공급에 각각 어떤 경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여 물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이거 불가능. 그 경로에 대한 가설 중 생애 주기 가설은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전 생애를 고려하여 청장년기의 왕성한 생산활동과 저축을 하고 은퇴 후 비로소 저축해둔 자산으로 소비를 하므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성이 낮아지는 측면의 영향보다 총수요의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장년기에 왕성한 생산활동을 하고 저축을 하고 은퇴 후에 비로 저축해둔 자산으로 소비를 하니까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성이 낮아지는 측면의 영향보다 총수요의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와 달리 기대 경로 가설은 고령화가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냥 어쨌든 평생을 고려해서 돈을 쓰니까 고령화가 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마이너스가 안 되는데 기대 경로 가설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제 심리, 기대라는 거죠. 기대를 못해. 왜냐면 다 늙어 뒤지겠는데 누가 쓰겠어. 그죠? 노동 인구 감소로 인한 공급 둔화가 이전부터 총수요의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물가가 하락한다. 그죠? 총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 그러니까 노동 인구가 감소하기 전에 총수요가 감소하니까 물가가 급락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맞죠? 노동 생산성 하락 가설에 따르면 늙으면 생산성이 떨어져서 디플레이션 유발한다. 이런 겁니다. 숙련 노동자의 대규모 은퇴는 노동 생산성의 하락을 초래하고 실질 임금을 하락시켜 결국 총수요를 크게 줄인다. 한편 고령화는 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토지나 주택 등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를 줄여 디플레이션을 부추긴다는 자산 가격 하락설을 강조한다. 이것도 일리가 있죠. 봐봐 얘들아. 지금 많은 은퇴자들이 자 은퇴해서 그러면 은퇴했어. 그럼 강남에 20억짜리 집을 지켜야 팔아요. 팔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수요가 줄어요. 당연히 그러면은 물가가 떨어져요. 그죠? 자산 가격이 폭락해요. 고령화가 경제 변동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 수준과 정책에 달라질 수 있다.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동 인구를 늘리는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는 한편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인적 자본의 수준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이루는 정책이 필요하죠. 그러면 고령화가 진행되어도 기술 혁신으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여 경제가 성장하고 그로 인한 그에 대한 기대로 총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돼도 기술 혁신을 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배인데 첨단 기술이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피해지겠죠.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대한민국 고령화 세계 1위예요. 속도가. 암울한 건 우리가 다 해. 그죠? 애들 아예 안 태어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많이 어려울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거 특히 통화량이 증가한다. 물가 가치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물가 상승한다.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돈을 존나 찍어놨으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지. 물가는 올라가죠. 그죠? 근데 우리 월급은 어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월급은 그만큼 올라간다? 올라가지 않는다. 왜? 노동 공급이 줄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에 따르면 이 시카고 학파가 얘기한 대로 노동 공급이 준다는 건 불안해.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경제 정책은 효과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죠? 시카고 학파가 말한 거는 100% 이렇게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공급량을 줄이지 않아요. 공급을 덜 줄여요. 그래서 요 정도로 줄이게 되면 요쯤에서 나기 때문에 경제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은 이제 거시 경제학의 대파트를 이해한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면 무슨 소리야 또 어려운 것만 하네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수능에 이런 게 나오고 좆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진짜 얘들아 내가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야. 니네가 모르는 거야.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잖아. 그죠? 제발 그걸 깨달으세요. 진짜 멍청하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나중에 수능 봐가지고 다 질질 짜는 거 아닙니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의 정답은 5번 고령화가 지속되면 가계는 저축을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줄인다. 아니죠. 저축을 늘려요. 그쵸? 왜? 저축을 왜 늘리죠? 나중에 그지 될까봐. 기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기획이 뭐지? 총 공급 곡선은 분석 기간이 장기인 경우 수직이다. 총 공급 곡선은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 AS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직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총 공급은 외생 변수로 결정된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런 걸 왜 물어봐 진짜. 이건 좀 투머치. 수능에 나온다는 게 문제. 자, 정답은 3번.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물가 수준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D 그냥 이렇게 AS. 물가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꽂힌다는 거예요. 외생 변수를 이렇게 꽂힌다는 거예요. 물가랑 상관없이. 물가가 P죠. 얘랑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수가 아니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냥 꽂는 거야. P랑 상관없는 거지. 이렇게 기울어져야지 P랑 관계를 맺는 거죠. 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거 수학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윗글을 참고할 때 A와 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7번에 총 공급은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이 노동 생산성의 노동 인구를 곱한 것과 같다. 노동 생산성의 노동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 정책을 실시했다고 하죠. 그 결과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예측치보다 노동 인구가 전 연령대에서 20% 많아져서 전체 노동 인구가 고령화 전보다 늘었다. 여자가 참여해서 노동 인구가 20% 늘었어요. 1.2. 동일 연령의 남성과 여성의 노동 생산성이 동일하다면 고령화 전에 비해 전체 노동 인구 중 청장년 노동 인구의 비율은 자, 어때?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하죠. 한번 해보세요. 청장년 노동 인구의 비율은 자, 7번 한번 해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고령화가 진행되어 있어서 여성이 늘렸어. 근데 노동 인구가 전 연령대에서 20%나 늘었어. 고령화 전보다 전체 인구가 늘었어. 근데 고령화 전에 비해 청장년 노동 인구의 비중은 당연히 노인이 늘어났으니까 감소하겠죠. 노동 생산성은 또 어때요? 전체 노동 인구가 늘었지만 전체 노동 생산성은 노인이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죠? 근데 이때 노동 생산성 변동보다 노동 인구에 대한 변동 영향이 더 크다면 공급 곡선은 어때요? 노동 인구가 인구 변동. 자,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줄어서 노동 공급 곡선이 생산성이 줄었으니까 노동 공급을 덜 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지금 ADAS에서 생산성이 만약에 줄었어. 그쵸? 생산성이 줄어서 요렇게 이게 아니라 노동 인구 변동. 그쵸? 총 어쨌든 노동 인구 변동이 더 크다면 당연히 어때? 노동 인구가 늘어났지. 이렇게 되겠지. 그죠? 당연히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정답 5번.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Too much. 그러나 이게 현실. 수능 졸라 어려워. 이건 인정할게. 어렵다. 지금 이 지문 어렵죠? 경제 지문.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S1과 D1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돼 있다. 여기. 자, 근데 N국의 고령 영향 상당히 받아 노동 인구가 생산하면서 총 공급 곡선이 S1에서 S2로 이동한다. 그래서 그다음에 물가 수준 당연히 떨어지겠지. 여기로 이동하겠죠. D2로. 총 수요도 줄어들고 얘도 줄어드는 거야. 물가 수준은 지금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겠죠. 그냥 이거는 폭에 따라 다르겠지. 2번이 답인데 기대 경로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불황을 예측하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로 인해 총 공급 곡선이 만약에 줄잖아? 그럼 이미 총 수요는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D2보다 왼쪽에 이렇게. 그죠? 그럼 더 폭락하겠죠. 왜? 기대를 하니까. 사실 이 가설이 경제학에서 가장 유력해. 사람들은 경제는 심리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불황이라는 생각을 하면 돈을 안 쓴다는 거야. 경제는 심리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됐죠. 그래서 경제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건데 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답은 2번이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르네 마그리트 한번 해볼게. 예전에 한번 했었죠 이거. 볼게요. 자, 르네 마그리트 어떤 사람입니까? 르네 마그리트는 일종의 철학자예요. 그죠? 디페이스망이라고 해서 기존의 것들을 전치 돌려놨다라는 거죠. 뒤집어 보기. 되게 특이한 작품을 많이 남겼어요. 이게 왜 예술인가라는 거에서 나도 의문이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작품들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자, 르네상스에서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회화는 대체로 자연을 보이는 대로 재현하는 것을 중시했다. 이에 따라 대상과 그림의 유사성이 그렇죠? 작품 평가의 중요한 기준 그대로 그리는 거야. 유사성을 확보한 그림이 대상을 지시한다고 여겼다. 즉 그림 속의 꽃이 현실의 꽃을 닮아 있다면 그 둘에는 지시관계가 성립한다고 믿었다. 20세기 들어와서 이러한 지시관계는 많은 사람들의 작업에 의해 동요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화가는 칸딘스키와 마그리트였다. 물론 칸딘스키는 선의 명 같은 기하학적 형태로 칸딘스키 알죠? 화면을 구성하고 거기에 선명한 색채를 가미하여 현실에서 볼 수 없는 형상을 표현하였다. 한번 보여줄게. 뜨거운 추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초등학생,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니라 유치원생 정도가 찌그린 거예요. 한 서너 정도 합니다. 이런 거 골 때리죠. 여러분도 이런 걸로 대비하세요. 자, 이에 따라 회화와 대상 간의 지시관계도 모호해졌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거니까. 칸딘스키는 자신의 작품이 가시적인 자연 사물이 아니라 비가시적 인간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라 하여 회화와 대상 간의 지시관계를 희미하게 유지시켰다. 그러니까 자연의 사물이 아니라 정신이다 이러면서 물론 이때의 내적 대상은 내적 대상이다. 음들의 조합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표현한 음악처럼 회화도 형태와 색채의 구성을 통해 정신을 표현한다. 음악처럼. 반면 마그리트는 실물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사실적 묘사를 구사하면서도 회화와 대상 간의 지시관계를 부정했다. 대표적인 이미지의 배반은 자 지시관계를 부정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렇게 한 건데 우리는 이미지를 대상관계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미지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이게 불어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런 거거든. 처음으로 지시관계랑 이미지를 부정했으니까 이 이미지는 지시관계가 있잖아. 이걸 파이프로 상징하는데 여기다 글로 처음으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그럼 뭐야? 이미지라는 거죠. 그림이라는 거죠. 파이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림일 뿐이라는 거야. 우리는 이미지를 실제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했죠. 그죠? 상식적 믿음의 균열을 냈죠. 띠롱.
칸딘스키 시도가 유사성을 표기하고 지시관계를 미약하게 유지시킨 것이라면 지시관계를 뿌리채 흔든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원본과 복제 간의 관계다. 르네상스 이래 전통적인 서양화가 자연을 원본으로 삼은 복제라면 칸딘스키 작품은 인간의 정신을 원본으로 삼은 복제고요. 칸딘스키는 회화가 담아내야 될 원본의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마그리트의 작품은 이러한 원본의 존재를 상징하지 않는다. 이미지의 배반에서는 형상도 문구도 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 일차적 준거가 아니다. 마그리트 작품은 이러한 원본의 존재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의 배반의 형상도 문구도 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 일차적 준거가 아니다. 즉 형상에도 문구에도 원본을 지시하는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그죠? 원본의 존재를 상징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그리트 작품 원본에서 자유롭게 풀려는 형상들의 자유로운 유희로 보는 편이 합당하다. 원본이 아니야. 이를 더 잘 보여주는 작품은 그의 꿈의 열쇠이다. 그는 작품에서 화폭 안에 달걀 형상이 아카시아로 명명되고 시계 형상이 바람으로 명명되는 등 형상과 문구의 불일치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미지의 배반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문구로서 파이프의 형상의 원본이 실물의 파이프라는 것을 부인하는 데 머물렀다면 꿈의 열쇠는 다양한 형상들이 은폐되어 있던 조형적 잠재력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즉 이 작품은 달걀 속에서도 아카시아 형상이 있고 시계 속에서도 바람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친숙한 사물에 은폐되어 있는 사물의 형상을 우리에게 펼쳐준다. 이는 형상과 문구의 간극에 의해 발생하는 자유로운 상상의 유의로서 우리 눈은 상투적 의식에서 해방시켜 볼 수 없던 걸 보게 한다. 자, 꿈의 열쇠. 엉뚱하게 나오네. 게임 아이템이 나오네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의 열쇠라는 건 뭐냐면 이 꿈에서는 다르게 상징화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요거 달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내용이 이 밑에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밑에 지시하는 게 달라. The door, the wind, 그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계가 바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시관계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 꿈에서는 그렇게 추상화된 해석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게 진짜라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9번. 자, 그래서 같이 봅시다. 9번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 칸딘스키 작품은 지시관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희미하죠.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현실에서 볼 수 없는 형상, 정신이요. 11번. 기읍과 니은에 대한 효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 입체감을 강조했다. 개소리고요. 불일치를 해소한 게 아니라 만들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입체감을 강조한 거 맞는데 불일치를 해소한 게 틀린 거야. 불일치야. 형상과 문구.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그죠? 12번. 르네상스의 언어적 요소가 추방되는 대신 대상을 닮은 형상이 언어처럼 대상을 지시한다. 어떤 그림에서 언어적인 요소가 없었는데 이제 마그리트가 이걸 추가를 하죠. 그렇죠? 사실적인 묘사를 구사하면서도 언어적 요소를 도입했다. 지시관계를 부정.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르네상스 회화랑은 달라요. 언어적인 요소를 조입을 했다. 이게 최초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13번은 1번. 그쵸? 이거는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함. 이게 틀렸죠? 성립이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감 국어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끝났네요. 알겠죠? 여러분의 참여도가 너무 떨어져서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들었나 지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